안녕하십니까. 성시경 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배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성시경 쇼는 성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시사경제 토크쇼를 표방합니다. 성공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 그러게요. 성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뭔가 또 재미있는 게 유익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한 주가 또 가고요. 잘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지금 처음으로 영상에선 처음으로 마스크 지금 쓰고 있잖아요, 선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연일 600명대를 넘어서고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85년생 김지헌입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와중에 마스크를 썼는데 근데 저는 진짜로 이게 지금 좀 딴 얘기긴 한데요. 또 동네 지금 9시만 넘으면 다 불 꺼져 있잖아요. 지금 가게들이. 못하니까 영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답답해요. 제가. 왜요? 모르겠어. 왜 내가 답답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놀질 못해서 그런가? 배달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배달은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 가게들이 문을 닫혀 있으니까 진짜 장사도 못 하시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죠. 힘든 시기고 저도 그러니까 물론 전 배달 시켜 먹으면 되긴 하는데 뭔가 되게 어두컴컴한 이런 그 광활하고 그 뭐랄까 현란한 그 장소들이 뭐 어디를 주로 다니기 때문에 동네 앞에 저희 동네도 나름 이분이 좀 강남 저 번화가 중심에 사셔가지고 번화가 아니고 짱 막혀 있는데 말씀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카메라를 보는 여유까지. 예. 예. 저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고 그러니까 많이 답답하네요. 답답한데 그 답답함 성시경 쇼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각설하고 들어가시죠. 오늘 저희 성시경 쇼 이제 12월 11일인가요 오늘? 10일인가요? 네, 오늘이 11일입니다. 11일 연말로 다가오고 있고 저희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주식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입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에 거의 지금 미쳤어요. 최근에 이 미친 듯한 난리 났죠. 랠리를 살펴보고 또 연말 얼마 안 남은 연말 또 내년 2021년 투자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메인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올해 주식시장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한 해였습니다. 첫 거래일, 올해 첫 거래일 1월 2일에 종가 기준 2175포인트로 시작을 했어요. 코스피가.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락을 하죠. 팬데믹 공포가 극에 달했던 한 3월 19일 올해의 저점인데 종가가 1457포인트입니다. 1457이요? 2175로 시작해서 1457. 한 700포인트가 빠진 거네요,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1400대면은 사실은 몇 년 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저앉아요. 사실 이때 쓸어 담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 저점을 가면서 금융당국이 저점 가기 사실 며칠 전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때려줍니다. 공매도 저희가 성시경 쇼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공매도 주식이 없는데 미리 빌려서 팔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 같을 때 배팅하는 기법, 투자 기법인데 이 공매도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 공매도가 보통 통상적으로 있으면은 그러니까 공매도가 풀려 있으면은 주식시장 하락이 가속화되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0%는 아니어도 100%는 아니어도 보통 그렇다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 조치를 내려줍니다. 희한하게 이 금지 조치 이후에 6개월간 이제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또 개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우리 대통령께서도 동학개미들에게 고맙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는데 사실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그때.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개미들의 열화와 같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성원 속에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원적으로는 이게 사실 우리는 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세금도 많이 때리고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좀 오는 그런 배경도 있었고 아무튼 이 그 3월 중순 저점 이후에 2달여 만에 연초를 회복합니다.
아, 2달여 만에 한 5월 때요? 5월이요? 6월에 거래일로 치면 52 거래일 만에 2200선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연초에 2170으로 시작했다가 1400대까지 낮아졌다가 3월에 네. 갑자기 2달 만에 꽉 잡아 올라간다 이러면서 2200대를 다시 회복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까지 롤러코스터를 제가 타고 있고요. 네. 여름 들어서 더 올라. 또 올랐어. 200을 넘었어. 갑자기 2300을 뚫고 2400도 뚫고 이거 뭐야 이거. 심지어 이제 8월 말에 여름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이 6개월 금지 조치를 연장합니다. 더 공매도 못하게 하겠다 6개월 동안. 근데 사실 이때 여름이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 집회다 뭐 이태원 클럽발 뭐 코로나다 2차 대유행이 하던 한창 시절이에요. 분위기 안 좋을 때네요. 여전히요. 코로나로 나라는 난리인데 주식 시장은 오히려 2300 뚫고 2400까지 가는 이게 1차 랠리입니다. 올해 1400까지 갔다가 2400까지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이때 사실 주식을 저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안 보실 거예요 아마. 너무 행복하셔서.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가 기사도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여름에 뭐 영끌 빚2 빚내서 주식 사는 분들. 자 이러다가 이제 10월 들어서 가을에 한 2200대에서 숨고르기를 한번 해주고 자 바로 지난달 11월 초부터 2차 랠리 시작됩니다. 자, 꽉 잡아야 돼요. 2300을 다시 넘고 야. 2400 돌파 2500 돌파 그러다가 지난달 말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 2598포인트를 넘어섭니다. 2년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고점을 지난달에 경신을 하고 2600을 넘더니 계속 지금 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무서운데 기사 제목을 제가 한번 쭉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코스피 2600 2.59로 마감 역대 최고치 경신. 뭐 새역사 쓴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도 깼다. 코스피 2625 마감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 사흘 만에 장중 최고치 경신. 계속 지금 다른 날짜예요.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2670대. 코스피 2700선 눈앞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바이코리아 지속의 코스피 사상 첫 2700선 돌파. 지금 9일 기사 코스피 2755 마감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 지금 미쳤어요. 지금 그럼 오늘은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어. 어제가 조금 떨어졌어. 뭐 내만여이나 그래서 어제가 조금 이제 조정을 겪었는데 지금 오늘 현재 기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 준비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저도 좀 볼게요. 예.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생방은 아니지만 또 이제. 그러니까 12월 11일 날이면서 오늘이 그러니까 2020년 12월 11일 날 12월 11일 오전 11시 19분 현재 코스피 1.05% 상승하고 있습니다. 2775. 그럼 또 이게 사상 최고. 이것도 사상 최고치죠. 지금 사상 최고치의 순간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저희가 사실 비주얼도 띄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코스피 이 밑에 보이세요? 이게 약간 저점. 야. 좀 오른 것만 뭐 오른 거. 야, 아주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래는? 네. 경이롭습니다. 이번 2차 랠리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고 뭐 간단하게 이 왜 오르느냐? 일단은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또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백신이 개발되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국가는 이 살아나야 세계 경제가 다시 정상화돼야 바로 이제 효과가 오니까.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달러를 막 찍어내서 돈을 풀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또 통상 우리 주식시장에 신흥국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낮아지니까 다른 자산으로 몰리는 거예요. 돈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우리 주식시장이 좋은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있죠. 물론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지만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게 중론이고 어쨌든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심화하면서 경제는 너무 실물 경제는 힘든데 주식시장은 거의 미쳤어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뭐 JP모건에서 뭐라고 하나 내년 코스피 목표가 3,200이다.
지난주에 저희가 비트코인 방송할 때도 우리 모건 형님들 나왔었는데 자, 지금 2,700을 넘어서고 사상 최고가인데 내년에 3,200 갈 거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올해 랠리를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이 코스피 미친 코스피. 코스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나? 해주세요. 네. 코스피요? 약자는 풀 거 없고 뭐 인덱스야 마지막 인덱스. 아이가. 아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 이거 약간 좀 사소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증권교사 썼잖아요. 아 우리 여의도에 오래 계셨던 증권교사 썼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했어요. 뭐냐면 코스피는 코스피 안에 인덱스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P 안에 이미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동어 방법을 한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압 같은 역전압 느낌인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코스피 지수가 뭐 우리가 통상 그냥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얘기로 하지만 이제 의미상으로 봤을 때 사실 가장 경제적으로 단어를 산다면 코스피가 뭐가 됐다 하고 대신에 코스닥은 닥 안에 이제 인덱스가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지수라고 부르는 그래서 거고. 코스닥 지수라는 표현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미 코스피란 단어 안에 인덱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돈 버는 사람이 제일 장땡인 거지. 이런 거 뭐 기사 쓰는 사람들. 네, 어쨌든.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김성호 기자는. 아니 저는 좀 샀어요. 네. 지금 샀어요? 아니 최근에 주식 계좌를 뚫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최근에 뚫었고 조금 샀어요. 지금 한 2% 정도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수익 보고 있어. 이게 고점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뭐 사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당연하죠. NHN이랑 삼성, 전자. 또 이게 큰 대장들로. 그게 좀 위험 부담이 덜하니까요. 네. 저는 하여튼 올해 이 랠리를 보면서 참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실물 경제는 진짜 어려워서 재난지원금이 몇 번 나오고 일자리 잃는 분들도 너무 많고 경제가 호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증시가. 맞아요.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 그래도 이제 투자하면서 대박 치신 분들도 많고 물론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다 해서 무조건 투자자분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기사 보니까 지난달에 뭐 인버스 투자를 우리나라 개미들이 제일 많이 했다고. 인버스 투자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그렇죠. 내려갈 지고 의식은. 그러니까 공매도는 금지가 됐지만 이 인버스 투자 이 상품 자체는 팔리는데 우리나라 그 개미 투자자분들이 좀 잘못.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올라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사셨는데. 사실 지금 뭐 보니까 그 개인은 오늘도 팔았어요. 기관이 다 샀고 외국인이 조금 팔고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파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1,400 저점에 3월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그냥 뭐 거의 2배 아닙니까 2배? 와 진짜 뭐 이건 물론 이 개별 종목으로 하면 달라집니다. 이 코스피는 전체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약간 뭐랄까 오늘도 사실 지수 오르는 거 보면서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아프다. 이런 그 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7만 얼마 2천 3천 원? 9만 전자 갑니다. 제가 참 하여튼 축하는 드리는데 뭔가 와 이거 너무 오르니까 야 이거 들어갔어야 됐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7만 3천 지금 300원 400원 삼성전자가 그런 게 있죠. 제가 5만 원대에 사서 6만 원대에 팔아서 입절을 했는데 지금 7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올해 지금 이 랠리가 이어질까? 이 가장 관심이겠죠. 지금 투자 입장에서 분들도 야 이거 이제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좀 내년 전망을 해드리기 앞서서 일단 이거 기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버핏 지수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증시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지수 중에 뭐 하나입니다. 지수. 워런 버핏 우리 세계 3대 투자가라고 하죠. 정책 투자의 대가. 이 버핏이 즐겨 사용한다고 해서 알려진 버핏 지수인데 쉽게 말하면 국내 총생산 GDP 명목 GDP 대비 국내 전체 상장 회사들의 시가총액 시총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이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과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실제 GDP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총생산이 뭐 예를 들어 몇 조냐? 몇 조입니까? 뭐 1조? 예를 들면 1조인데
전체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다 합쳤더니 1조 5천억이다. 이러면 150%인 거죠. 이건 주식시장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 오버돼 있다 지금. 뭐 이런 건데 실제 지금 직전 4개 분기 GDP로 계산했을 때 버핏 지수가 몇이야? 113%.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이게 역사상 최고입니다. 당연히 버핏 지수도. 그 전까지는 한 106% 2018년에 이랬는데 실제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지금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우리가 투자할 때.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확 올라있다. 괴리가 크다. 또 올해 GDP는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약간 좀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 퍼센트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주식시장에는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랄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랄지 반영이 다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두 개라도 기대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버핏 지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의미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버핏 지수가 170%? 이미 미국에서는 더 이미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하면 적은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2700을 뚫고 어디까지 갈지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분석을 좀 해주시죠.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저 제가 샀으니까 왜 샀나 좀 얘기를. 예. 뭐 어떤 사실 주식에 큰 관심이 원래 없었던 걸로 알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주위의 지인 중에서 그 오만전자 때 사셔가지고 크게 재미를 보신 분이 계세요. 입절하셨나 아니면 갖고 계시나 아직도? 갖고 있는데 오늘 팔고 그 돈으로 캠핑 캐러밴을 사신다고. 네, 그런 비싼데. 분이 계셔서 저도 솔깃해서 사게 됐고요. 오만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7만 원 가가지고 7만 전자라고 하거든요.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아니 뭐 좀 어떤 분석을 그래도 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좀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 이 랠리가. 그러니까 보통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사람 심지어 그렇잖아. 이렇게 올랐으면은 왠지 내가 사면 떨어질 거. 고점에 내가 맞아요. 불안하니까. 기사 댓글 봐도 맨날 야 이런 거 나오면은 사는 거 아니다. 맞아요. 팔아야 될 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뭘 보고 사신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주식 잘 모르니까 그냥 앞으로 뭐 거시경제 전망만 놓고 봤을 때 샀어요. 어려운 말을 또 거시경제. 뭐 일단 뭐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나왔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퇴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계 경기가 지금 많이 냉각이 돼 있는데 이제는 조금 다시 정상화 될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산 거고 뭐 여러 기관 같은 데서 뭐 그거를 조금 뒷받침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다시 이렇게 세계 경기가 정상화될 거니까 지금까지 걷었던 세금을 다 풀어가지고 세출 예산의 그 72.4%를 내년도 상반기에 다 풀어서 경기 회복을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기업들은 또 신이 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는 보고 있고 보니까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봐도 이게 여러 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역시 이제 또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 아주 적절한 자세입니다. 주식 시작하실 때 이게 이거 사야 돼. 야 이거 사라 뭐 이런 얘기 듣고 사시면 안 돼요. 잡주. 그렇군요. 물론 잡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 보통 주식 시작할 때 어디서 야 이거 진짜 너만 알고 있어. 야 여기 엄청 오른데 이러면서 코스닥 제가 잡주라고 표현하시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거 들어가시면 오히려 위험해요. 이렇게 김성우 기자처럼 NHN 뭐 NHN 홍보하는 건가? 삼성전자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 훨씬 안전하죠. 어때요? 안전한가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거시경제 얘기하시죠. 안전하다고 해서 삼성전자 다 사시면 안 돼요. 전재산 몰빵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마저 마무리해 주시죠. 뭐 제가 찾아온 것도 뭐 NHN이나 삼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일단 보면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또 유동성이 시장에 넘쳐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융지주사들 많잖아요. KB나 신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높게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금융지주가 또 올라갈 거다. 그렇게 뭐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세계 경기도 전망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흐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뭐 NH투자증권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 오늘 11일이죠. 따끈따끈한. 보면은 ECB가 뭐죠? 유럽 센트럴 뱅크죠. 유럽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이 뭐 통화정책 조정에 나섰다 뭐 이러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근데 기준금리를 낮추진 않는데 동결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뭐 경기 부양책들이 있잖아요. 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 뭐 PEP
어려운 얘기.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뭐 예,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들. 예, 그런 걸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뭐 변수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조금 올해 그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많이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실업률이 엄청 놀라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증권사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그렇게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 미국 중앙은행 FED죠. FED가 나서가지고 예. 앞으로 연준이죠. 연준 그 경기 부양책을 이어가겠다. 오히려 그리고 내년엔 돈을 더 풀 거다. 거기다 바이든이 돈을 더 풀기로 했기 때문에 뭐 미국 경기도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다 같이 풀게 되면은 내가 딱 이제 전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를 꼴을 딱 봤더니 경기 부양책이 계속될 것 같고 돈을 더 풀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건 더 갈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 물론 유효합니다. 제가 볼 때도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미 그런 게 반영이 돼서 2,700 아니냐.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주식은 또 심리가 너무 크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10일날 어제 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왜 추가 매수를 했냐? 아니 요새 또 부동산 월세 받아가지고 주식에다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있는 돈 같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그 조금 코로나 이후에 조금 외국인이 빠지기 시작하다가 10일 그러니까 어저께 갑자기 순익을 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사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 측면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 외국인의 기관이 제일 크지만 외국인들의 이 선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달러화 약세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화 약세가 되면은 왜 그런다 그랬죠? 제가? 왜 그러죠?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니까. 달러화 가치가 낮아지면 우리 주식시장이 왜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왜냐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달러 대비 다른 국가의 통화가 강세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달러로 투자할 거냐 아니면 다른 나라 통화로 투자할 거냐를 선택을 하는 건데 당연히 달러가 약세면 한국이나 다른 신흥국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는 원하고 다른 나라들 통화가 있으면 걔네 가치가 오른다. 그러면 걔네 국가의 자산을 걔네 돈을 투자하는 게 달러로 투자할 때보다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치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흥국 시장 달러 약세가 좀 유지가 돼주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지한 기자는 또 내년을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또 우리 주식 전문 기자. 주식 전문은 아니지만 전문이 됐으면 좋겠는 기자.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김성우 기자가 거시경제를 좀 기본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그 바탕으로 저는 증권사 전망을 좀 약간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믿을만한 겁니까? 그거는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많은 분들 궁금해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러니까 그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닌데. 애널리스트분들 엄청 똑똑한 분들. 똑똑하지. 엄청 똑똑하죠. 엄청 똑똑한 분인데,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장이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은 그분들은 돈을 못 벌어. 그렇죠. 그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거래하는 얼마나 많은 주식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많이 물론 그걸 위해서 그분들이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수수료가 그분들의 수입인데 당연히 잘 된다고 얘기해야 그래도 신뢰가 중요한데 물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뢰와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고 그분들이 무조건 돈만 벌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 근데 그 증권사 관련해서 저는 3000 시대가 온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초반에 배 선배도 JP 모건 3200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재미 삼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과연 증권사들이 연말마다 계속 그 다음해 연도에 주식 시장의 코스피를 전망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맞았는지 최근 5년을 제가 잠깐 봤어요. 역시 주식 전문 기자답네. 근데 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맞은 적이 없다. 잠깐 일단 올해도 틀렸죠. 올해도 틀렸고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올해는 맞출 수가 없었지. 그렇죠. 팬데믹을 누구도 예상 못했으니까. 어쨌든 2016년도에 코스피를 증권사분들이 1,700에서 한 2,350까지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증권사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1,700에서 2,350까지 봤는데 실제로 그냥 흐름은 맞아. 그러니까 상승장은 맞는데 1,878에서 최대 오른 게 2,026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2,300까지 턱도 못 미치죠. 2017년도에는 1,900에서 그때도 2,350까지 봤어요. 증권사에서. 그때도 흐름은 맞아. 상승장은 맞는데 근데 그때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2,500이 넘은 선이에요. 그때 그 당시 사상 최초로. 그래요? 그럼 맞춘 거 아닙니까 얼추?
근데 그때 한 2,300까지만 생각하고 차익 실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올랐으니까. 2,500이면 사실 그것도 엄청 10%니까 엄청 큰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쉬울 수 있고 2018년도에는 3,000까지 그때 3,000이가 나왔어요. 2018년도에 3,000 될 거다 얘기 나왔는데 그때 랠리였죠. 그때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400에서 다시 2,0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000 될 줄 알고 샀던 분들도 그때 많이 힘들었고 2019년도도 1,900에서 2,400 생각했는데 2,400까지 절대 안 오르고 2,000에서 2,100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박스권. 완전 박스권이었고 올해죠. 올해 예상치가 얼마였던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니 올해 예상치도 썩 나쁘진 않았어요. 1,900에서 최대 2,500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좋을 거다. 호황일 그쵸. 거다.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팬데믹을 전제하지 않고 사실 예상이 2,500인데 팬데믹이 없어서 우리나라 제일 잘해봤지 2,500을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팬데믹을 겪고 나는데 2,700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퍼즐이 시작되는 거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에 대해서. 결국 종합해 보면 그 사람들은 조금 상식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인 분석의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예측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거 주의할 필요가 있고. 아무도 예측을 못 하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그건 있고 이제 약간 좀 3,000을 제시한 증권사들의 입장을 약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3,000 간다. 3,000 간다. 이게 중요해. 중요해요. 지금 이제라도 들어가느냐. 그렇죠. 타느냐. 그렇죠. 일단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시중에 예금과 대출이 지금 그 3,000조 원이 풀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3,000조 원이 풀려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에서 네. M2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금이랑 예금이랑 대출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규모가 올해 4월에 3,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네, 사상 최고치고 지금 이미 3,0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총이 1,700조를 약간 지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아까 빙성 기자도 얘기고 선배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이 안 가고 이제 주식으로 온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 돈들은 시중에 많은데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그 기반에서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JP 모건 3,200 얘기하면서 이유가 뭐냐? 되게 이런 데들은 심플해요. 영업이익이 오를 거예요. 코스피 기업들 영업이익이 괜찮아서 장사 잘할 거다.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나온데 대신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이런 데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내년에가 순이익 규모가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를 향해 나갈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기업들의 순이익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예컨대 대신증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코스피 전체 기업의 순이익이 영업이익 말고 순이익이요 83조 규모였는데 내년에 121조 될 거고 그러니까 확 회복할 것이다. 네, 그리고 2022년에 140조까지 지금 예상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되게 좋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업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지만 기업들은 아주 좋다. 네, 큰 기업들은 그래서 140조가 되면 순이익은 역대 사상 최고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보다 코스피가 높아져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보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또 어려운 말 해서 미안한데 왜냐면 어려운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분석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ROE라고 하는데 ROE가 뭐냐면은 한국말로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보면 기업이 자기 부채가 있고 자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이 부채를 제외한 자기 돈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자기 돈과 한 해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있을 텐데 그 이익의 규모가 자기 돈 대비 몇 프로인지를 막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돈 대비 얼마나 한 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지를 보는 거죠. 그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낮대요. 지금 이제 ROE가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이 코스피 기업들의 평균이 8.6%인데 전 세계 기준으로 1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평균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익률이 낮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코스피가 지금 이 정도 높게 왔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영업이익이 높아지게 되면 ROE도 좋아질 거고. ROE도 좋아지고 그러면 지금보다 당연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이런 거 잘 극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금 부채 위험도 되게 낮대요. 더 낮아지고 있대요. 특히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방역에 성공적이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국가 부채가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뭐 국가 부채는 낮은 수준이죠. 국가 부채가 지금 말씀이 전에 국가 부채가 아니라 국가가 파산할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말로 CDS 막 프리미엄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말 빼고 그 약간 국가가 파산할 위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어떤 시장의 평가가 있다는 거죠. 네네. 뭐 국가 부채 얘기 또 말씀하시죠. 네네네. 뭐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뭐 국가 부채 자체는 낮은 걸로 나와요. 이렇게 순위 같은 거 놓고 봐도 예예예. 뭐 OECD 국가들 평균 내 보니까 어제 제가 기사를 본 건데 8위 정도 하더라고요. 국가 부채 수준은 그렇긴 한데 문제는 가계 부채입니다.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예, 가계 부채가 폭발적인 수준이고 얼마 전에 그 중기부인가요? 거기서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그 긴급 대출금을 갖다가 3천억을 마련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 신청한 사람을 놓고 보니까 4,200억 원어치를 신청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빚으로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있다면은 그런 가계 부채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짐 로저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런 버핏과 함께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죠. 한 명이 또 누구죠? 저기 조지 소로스, 그렇지. 어쨌든 이 3대 투자가인데 짐 로저스가 최근에 우리 동학 개미들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위험하다. 저한테 하는 말이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더 말씀하시면 아니 이 얘기 짐 로저스 얘기를 마무리하면 이 아저씨가 세계 3대 투자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들 중에 상승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고 하락을 잘 맞추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가 또 하락을 잘 맞추는 아저씨. 그게 중요해요. IT 버블 2000년 깨질 때, 뭐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 깨질 때 이런 거를 좀 다 예견했던 사람이라 이 짐 로저스 아저씨가 지금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부채예요. 빚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터질 수 있다. 동학개미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잠깐 한테 말씀드렸고. 근데 잠깐 이게 사족인데 짐 로저스에 대한 여의도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평가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해주세요. 아니 로저스는 약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 사자처럼 보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물론 이제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좀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독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평가하실 것 같고. 말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현대차증권에서 또 했는데 현대차증권 좀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예컨대 3천을 간다고 여기 현대차증권도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전에 근거가 옛날에 차화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차화정 랠리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차화정 모르시는 분들을 좀 설명드리면 차는 자동차, 화는 화학, 정은 정유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3대 업종이었죠. 그게 산업이죠. 그렇죠. 그게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약 30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길게 코스피를 끌어올린 전례가 있어요. 근데 한창 잘 팔릴 때는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럴 때죠. 근데 이제는 차화정은 아니고 정유는 이제 좀 한물 갔다. 죄송한 얘기지만 차화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동차, 화학, 전은 전자인데 전자는 핵심이 반도체. 야, 이번 세계 자동차 경기 조만간 불황 올 거라 그러는데 차는 끝내 안 패네. 전기차 때문에 그런. 전기차 때문에 이제 현대차도 전통적인 차가 아니라 전기차 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차화전이 이번에는 아마 이끌 것이다라는 게 현대차 증권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재미는 그거죠. 과연 그러면 정유가 아니라 전자인 반도체로 왔는데 반도체 핵심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지금 저점에 42,300원이었다가 지금 7만 원대가 되면서 수익률이 지금 저점에서 샀으면요. 지금 75%가 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디램이 더 좋아지죠. 디램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까 지금 뭐 그 수요나 공급에 있어서 절대 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까 지금 김성우 기자도 언급하긴 했지만 구만전자가 될 것이다. 벌써. 그러니까 이게 우리 투자에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으로 물론 돈을 많이 벌지만 전 세계 갤럭시를 팔아서 사실 핵심은 반도체죠. 반도체. 그렇죠. 이 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시총 아직 2위인가요? 우리나라 그렇죠? 1위가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산업에 거의 뭐 필수죠. 필수. 말씀 마저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여튼 지금 과연 결국은 삼성전자가 잘 돼서 차화전 랠리를 통해 정말 3천까지 넘어설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업종 자체도 굉장히 이 세계 경제의 어떤 전망과 맞아떨어지는
아니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도 전기차로 분류가 되고 LG화학이 요즘 미쳤잖아. 계속. 그렇죠. 배터리 때문에 그러죠.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테슬라에 납품을 하니까. 그것도 전기차. 일단 바이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바이오는 뭐 원래 수소 전기차들이 참 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라고 했었는데 제조업의 위기다. 근데 그래 잘 반도체로 먹고 사는 이게 이어지고 있고 전기차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저는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을 옥죄잖아 이번 정부에서. 네. 근데 사실 이게 물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동산 대책 저희가 많이 했지만 욕도 많이 하시지만 부동산에 우리나라의 자금이 너무 많이 쏠려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자산으로 좀 옮겨가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부동산에 너무 자금이 많이 쏠려 있다. 근데 그렇죠. 주식시장에 가야 기업 미래 어떤 계속 부가가치가 더 창출이 되는 거니까 부동산보다는 실제로 올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사 많이 소개해드렸잖아. 집 너무 세금 많고 하니까 집을 아예 팔아버리고 네. 그걸로 주식에다가 들어가시는 펀드 들어가시는 분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올랐고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뭐 김정 기자는 하여튼 내년에 대한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3월달에 금융위원회가 지난번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3월에 이제 공매도 그 금지를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6개월하고 6개월 연장해서 1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가 지금 된 상황이네 되고 있네. 내년 3월에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그런다고 한 번 더 연장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동학 개미 운동에 따라서 다시 또 뭐 정부가 정책을 바꿀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변수네, 약간 3월이.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년 2월 안에는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이 오르는데. 물론 이 공매도 조치가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3월을 좀 봐야 된다. 우리 김성우 기자 어떻게 끝으로 좀 어떻게 전망이나 평가? 샀으니까 저 그리고 부동산도 좀 갖고 있잖아요. 전문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요. 자산가. 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부동산 보면은 장관 후보자께서 얘기했던 그 단톡방 이런 걸들 놓고 보면은 최근에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보냐면은 최근에 이슈됐던 게 당진이거든요. 당진 어디 있는 도시인지 아세요? 당진, 충남 당진. 그렇죠. 김천, 구미 그리고 전주는 이미 또 빠지고 전주 옆에 완주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로 지금 투자가 가요. 저는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부동산이 진짜 갈 때까지 갔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만 웃어요. 그랬을 때 저는 좀 주식시장이 앞으로는 조금 더 투자재로서 조금 더 전망이 괜찮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사실 저희가 뭐 전망한다고 맞을 가능성이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도 못 맞춥니다. 이걸 맞아요. 100% 확신하면은 모든 사람 부자가 돼 있겠죠. 맞아요. 저는 하여튼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코스피 랠리 찍는다 기사 나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하셔가지고 주식 계좌 새로 파고 막 빚내서 또는 자산 다 끌어 모아서 삼성전자 몰빵하면 되나 안전한가? 절대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저는 하여튼 이 펀더멘털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물론 약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옛날에 비해 코로나 전에 비해 그렇게 좋아졌나? 라는 생각을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거품이 낀 거 아닌가. 물론 거품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는 터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두 분은 긍정적인 전망인 거죠? 아니 뭐 개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주식을 안 산 입장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전망하지 않죠. 위험하다. 2,700 이러다 3천 가면 어떡해? 그때 더 배 아파서 그때 저만 이제 절망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연말 특집 겸으로 올해 코스피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랠리를 좀 분석을 해드렸고 내년도 투자 전망까지 조금 살펴봐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